2023년 말 기준 하나생명의 자산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사줄 수 있는 규모예요. 하나그룹의 심장부 하나생명은 그 자체로 거대한 금융제국이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자산, 그 운영 방식에는 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고객의 미래를 담보로 하기에 더욱 그렇죠. 과거에는 이 거대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고객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부실 자산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들. 내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했을까요?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하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한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폭로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의 움직임. 수십억 원대의 손실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고객들은 자신의 보험금이 안전한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수사 결과 그들의 은밀한 거래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하나생명은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업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죠. 1871년 남북에선회사라는 수상한 기업이 조용히 설립되어 존 D. 락펠러가 스탠더드 오일 제국의 초석을 놓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죠.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철도 운임을 조작하고 정제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 당시 하루 4만 배럴 정제 능력에 시장은 겨우 1만 6천 배럴을 소화할 뿐이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생산량 제한은 곧 시장 장악으로 이어지죠. 펜실베이니아, 에리, 뉴욕 센트럴 철도사와 손잡고 운송료를 분할하려 했어요. 이 회사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직접 운송한 적이 없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철도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가 전면에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를 샀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락펠러는 이 혼란을 역이용했어요. 1872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락펠러와 헨리 플레글러는 18개 정유 공장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블랜드 비극적 사건입니다. 단 하나 빼고 모두 클리블랜드에 있었죠. 경쟁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린 무자비한 인수합병이었어요. 결국 1872년 4월 2일 펜실베이니아주는 남북에선회사 위 인가를 정지시킵니다. 회사는 사라졌지만 그 여파는 락펠러에게 더 큰 기회를 안겨주었죠. 이 사건은 대기업과 철도 간의 부당한 거래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락펠러는 이 논란 속에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어요. 사라진 회사는 없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금융범죄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결국 락펠러는 이 사건으로 스탠더드 오일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며 미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 주식시장 붕괴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을 증발시켰죠. 사실 붕괴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어요. 소비자 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었죠. 은행들은 규제 없이 낙관적인 대출을 남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도 부족하여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며 지출 감소와 생산 저하의 악순환을 만들었어요. 건설, 해운, 광업 등 핵심 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내구재 제조업도 판매 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1931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은 실업, 기근, 빈곤의 최악의 시기를 겪었죠. 농업 부문은 소득이 급감하며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경제는 1932년 겨울에 바닥을 쳤고 겨우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37년 또다시 경기 침체가 찾아와 실업률은 다시 치솟았죠. 국민들은 당시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어요. 결국 1932년 선거에서 후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참패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뉴딜이라는 대규모 경제회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뉴딜 정책은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였죠. 대공황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시장 규제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배웠죠. 1984년 미국 7위은행이 불과 며칠 만에 파산 위기에 직면했어요. 약 4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거대 은행 컨티넨탈 일리노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1970년대 후반 유가 상승에 베팅한 무리한 대출이었죠. 은행은 석유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이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유가가 하락하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부실 채권이 은행 장부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시장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고객들은 컨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이 시작된 거예요. 은행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죠.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은행을 빠져나갔고 컨티넨탈 일리노이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은행을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 실패 사례가 될 뻔한 이 사건에 FDIC가 개입하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투입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이 돈은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고 도시 하나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결국 컨티넨탈 일리노이는 완전히 해체되고 그 자산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았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는 붕괴를 면했어요. 이 사건은 대마불사, 논쟁을 촉발했고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죠. 나중에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사태가 터지며 컨티넨탈 일리노이의 규모를 뛰어넘는 대형 은행 실패가 또 발생합니다. 하지만 컨티넨탈 일리노이는 금융 역사에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은행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방만한 대출이 어떻게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1999년 영국 우체국에 호라이즌이라는 새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어
그런데 이 시스템 처음부터 돈 계산이 이상했어요. 수백 명의 우체국장들이 갑자기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기소됩니다. 절도, 사기, 허위 회계 혐의로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수감되고 집과 직장을 잃고 심지어 1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체국은 호라이즌은 완벽하다며 시스템 오류를 숨겼어요. 2009년 한 컴퓨터 잡지가 이 문제를 보도하며 빨간불이 켜지죠. 알란 베이츠 전 우체국장은 우체국장 정의연합을 결성합니다. 2017년 555명의 우체국장이 우체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호라이즌의 버그와 결함이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우체국은 5,800만 파운드를 배상했지만 법률 비용으로 대부분 사라졌죠. 이 판결로 전국의 유죄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무죄 판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4년 2월까지 1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총 배상금은 10억 파운드, 약 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2024년 1월 드라마 미스터 베이츠 대 우체국이 방영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어요. 영국 총리는 이를 영국 역사상 최대의 오심이라 규정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억울한 우체국장들의 유죄를 일괄적으로 뒤집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은 우체국과 후지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스캔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화 3억 2,900만 달러, 이 엄청난 돈이 한 국영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바로 필리핀 국가 광대역 통신망 MBN 프로젝트였죠. 2007년 4월 20일 중국 하이난에서 ZTE와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의 통신회사 ZTE가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 계약에 부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었죠.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오갔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계약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결국 필리핀 전역에서 이 MBN ZTE 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어요. 수억 달러짜리 국영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혹은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계약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이 부패한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2008년 7월 14일 대법원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이미 취소되었으니 모든 청원이 논점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논점 상실? 국민들의 의혹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어요. 부패 의혹은 있었지만 법적 처벌이나 책임자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억 2,900만 달러의 국영사업은 의혹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1696년 영국, 당신 지갑 속 돈이 반쪽짜리라면 믿으시겠어요? 당시 영국 경제는 클리핑이라는 화폐 위주로 혼돈의 도가니였죠. 액면가 1실링짜리 동전이 실제 은 가치는 6펜스밖에 안 되는 지경이었어요. 거래 때마다 무게를 제야하는 우픈 상황에 상인들은 거래를 거부했죠.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정부는 결국 대대적인 화폐 개혁을 선언하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1696년 대제주조입니다. 모든 낡은 은화를 회수하고 새롭고 정품인 주화로 교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어떤 가치로 교환해 줄 것인가였어요. 액면가? 아니면 실제 은 가치? 정부는 과감하게 액면가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리스크였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죠. 사람들은 그 전에 낡은 은화를 최대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새 은화 주조 비용 감당 위에 엄청난 채무를 떠안았죠. 이 과정에서 뉴턴경이 조폐국 감독관으로 부임해 위조범들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클리핑범들은 이제 화폐 교환이란 덫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처벌받았지만 경제적 고통은 심화되었어요. 새 동전은 부족했고 구동전은 사라져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 개혁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파국일까요? 성공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휘청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화폐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세계 금융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죠. 썩은 돈을 도려내고 미래를 택한 1696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2위 케이블 회사였던 타임워너 케이블이 787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2016년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이 거대 기업은 29개 주에서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뉴욕 맨해튼 타임워너 센터에 위치했었어요. 원래 워너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타임워너의 통제하에 있었죠. 2009년 3월 타임워너 케이블은 모기업에서 분리됩니다. 독립 후에도 타임워너 이름과 로드러너 서비스를 유지했습니다. 2014년 컴캐스트가 452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단체와 정부의 반대로 이 거래는 무산됩니다. 결국 2015년 4월 컴캐스트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 경쟁에 뛰어듭니다. 무려 787억 달러의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죠. 동시에 브라이트 하우스 네트워크도 10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수는 규제 승인을 기다리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2016년 5월 18일 대규모 인수가 마침내 완료됩니다. 차터는 한동안 타임워너 케이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스펙트럼 브랜드로 재탄생하며 변경되었죠.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서 스펙트럼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로드러너 이메일 주소는 신규 고객에게도 계속 제공되어 수십 년간 이어진 타임워너 케이블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1980년 유니언 퍼시픽은 미주리 퍼시픽 철도 구매에 동의했어요. 합병은 15년 후인 1997년 1월 1일에 야공식화되었죠. 모팩은 미시시피강 서부 최초의 미국 철도 중 하나였어요. 1967년 모팩은 9,041마일의 철로를 운영했었죠. 경쟁 철도들의 소송으로 거래가 지연되었어요. 합병 승인은 1982년 9월 13일까지 보류되었죠. 대법원은 서던 퍼시픽의 재판을 기각했어요. 합병은 1982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되었죠.
하지만 완전한 합병은 1997년까지 미완료 상태였어요. 이것은 미주리 퍼시픽의 미상환 채권 때문이었죠. 이 채권들 때문에 15년간 완전한 통합이 불가능했어요. 모팩은 유니언 퍼시픽과 법적으로 별개로 남아있었죠. 지연은 모팩의 재정적 책임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유니언 퍼시픽은 모팩의 자산이나 부채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었죠. 이것은 운영과 재무 보고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모팩 채권의 가치는 장기적인 문제였어요. 채권 보유자들은 이 지연으로 큰 영향을 받았죠. 마침내 1997년 1월 1일 합병이 완료되었어요. 최초 합의 후 15년 만에 모팩은 사라졌죠. 철도 합병 이상의 15년간의 금융 드라마였어요. 2006년 영국의 한 제조 대기업이 무너졌죠. 마르코니 컴퍼니는 1897년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설립했어요. 무선 장거리 통신의 선구자였죠. 대중매체 방송 분야의 선두주자였고요. 그 뿌리는 무선 전신 및 신호 회사였어요. 합병을 통해 많은 이름 변경을 겪었죠. 1999년 마르코니 전자시스템은 배와 합병했어요. 이것이 방위산업 대기업인 BAE 시스템스를 형성했죠. 남아있던 마르코니 컴퍼니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어요. 외부인들은 핵심 사업 약화의 위험을 놓쳤죠. 2006년까지 재정난으로 인해 결국 무너졌어요. 사기가 아닌 전략적 실수와 시장의 압력 때문이었죠. 사업의 대부분은 스웨덴 에릭슨이 인수했어요. 역사적인 영국 회사가 외국 소유로 흡수된 거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영국의 산업 유산이 줄어들었어요. 선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해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마르코니라는 이름은 기계 속 유령이 되어버렸어요. 1세기에 걸친 혁신이 파산으로 끝난 거죠. 마르코니, 성공에서 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